얘딱 이거라도 가지고 당장 꺼져라.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던진 검정 비닐봉지가 제 가슴팍을 강타했습니다. 봉지 틈새로는 시큼하고 퀴퀴한 썩은 메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님, 20년을 모신 며느리한테 퇴직금이 고작 이 쓰레기 봉투인가요? 저는 맨발로 눈보라치는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남편과 내연녀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냄새나는 검정 비닐봉지 안에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그것이 저를 살리고 악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 봉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복이 2배가 되도록 2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섣달그음의 칼바람이 거대한 저택의 담벼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추위에 떨며 비명을 질러댔죠.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려와 제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2층 양옥집 거실 바닥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영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 집에 시집와 청춘을 다 바쳐 20년을 종처럼 일해온 맏며느리였죠. 제 무릎 밑에는 차디찬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이 시린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육체의 아픔을 모두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더 잘할게요. 제발 이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줘요. 남편 민철 씨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발을 거칠게 빼냈습니다. 그는 제 애타는 눈빛을 피하며 먼 산을 바라보듯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의 옆에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내연녀인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자신의 손톱에 칠해진 붉은 매니큐어를 확인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을 헌신한 조강지처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죠. 미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 추하게 왜 이래요? 민철 씨가 이미 마음 떠났다잖아요.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나가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하기예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 포기 각서는 며칠 전 남편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사정해서 믿고 찍어준 것이었죠. 그것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 집안 빚 갚느라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맹세를 다 잊어요? 남편은 제 시선을 외면한 채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을 켜는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가운 연기를 내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긋지긋해. 너한테서 나는 그 퀴퀴한 짠내. 이제 역겨워서 못 참겠어. 미희 좀 봐. 얼마나 우아하고 향기로운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 짠내는 시어머님의 병수발을 들고 매년 수백 포기의 김장을 담그고 매주를 띄우며 생긴 훈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훈장이 이제는 이혼 사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쿵, 쿵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시어머님 말순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소 저를 친딸처럼 아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도리는 지키는 분이라 믿었습니다. 제 눈에 신락 같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어머님이라면 어머님만은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저는 무릎걸음으로 기어가 시어머님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제 눈물 젖은 얼굴이 애처롭게 일그러졌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집 귀신이 되도록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지.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저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요. 시어머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북풍한 설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시어머님의 입가에 묘한 경련이 일더니 이내 독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이그, 지질이 궁상 맞은 것. 남편이 싫다는데 왜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어?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내 평생 수치였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기가 있어 오락가락 하시던 시어머님이었지만 이렇게 모진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기가 씌인 사람처럼 살기가 등등했죠. 시어머님이 남편과 미희를 힐끔 쳐다보며 소리치셨습니다. 아, 민철아,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이 물건 대문 밖으로 내치지 않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저 꼴 보기 싫으니 어서 치워라. 남편조차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흠칫 놀랄 정도였습니다. 미희는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믿었던 시어머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사실에 혼이 나간 듯 멍해졌습니다. 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것도 모자라다는 듯 부엌 구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 옆에 처박혀 있던 쭈글쭈글한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고 여기저기 구멍이 난 볼품없는 봉지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다시 제게 다가와 그 더러운 비닐봉지를 제 가슴팍을 향해 냅다 집어 던지셨습니다. 얘딱, 이거라도 가지고 당장 꺼져라.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툭, 둔탁한 소리를 내며 검정 비닐봉지가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봉지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시큼하고 퀴퀴한 썩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누가 봐도 음식 쓰레기나 다름없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20년 시집살이의 퇴직금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대가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기세에 힘입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일으켰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살같이 쓸려 쓰라렸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미희가 제 낡은 운동화를 현관 밖으로 툭 차내며 쏘아붙였습니다. 형님, 이 신발도 챙겨가셔야죠? 냄새나서 신발장에 두기도 싫네요. 저는 맨발로 차가운 돌계단을 디디며 허둥지둥 신발을 신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철컥, 육중한 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문이 저를 향해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는 미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속 시원하시죠? 진작 내보낼 걸 그랬어요. 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낡은 코트 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시어머님이 던져주신 냄새나는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가슴에 품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이 차가운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보라를 뚫고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자국 뒤로 처절한 슬픔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 품에 안긴 검정 비닐봉지만이 유일한 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제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지는 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 같은 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죠. 저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 남겨진 저택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달동네로 흘러들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은 미로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창문 하나 없는 쪽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나온 쌈짓돈 몇 푼을 주인에게 건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떠서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방구석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맨발에 신은 낡은 신발은 눈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제 품에는 여전히 시어머님 말순이 던져주신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봉지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순간 제 마음에 아주 작은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노잣돈이라도 좀 넣어주신 건 아닐까? 평소 저를 아끼시던 시어머님이었기에 겉으로는 모질게 대했어도 속마음은 다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떨리는 손끝으로 비닐봉지에 꽉 묶인 매듭을 풀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가 고요한 쪽방의 정적을 깼습니다. 드디어 매듭이 풀리고 저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는 허탈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봉지 안에는 꼬깃꼬깃한 신문지에 대충 쌓인 주먹만 한 덩어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신문지를 벗겨내자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하얀 곰팡이가 잔뜩 피고 짓물러 터진 썩은 메주 덩어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게 뭉개져 있었죠.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나 하고 메주 밑을 뒤져보았지만 금붙이나 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메주 콩 사이에 찐득하게 달라붙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고작 썩은 메주 한 덩이와 돈 5만 원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메주 덩어리를 벽을 향해 집어 던지려다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믿었던 시어머님이 저를 쓰레기 취급했다는 사실이 더 뼈에 사무쳤습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쫓아내시지. 이건 저를 2번 죽이시는 거예요. 흑흑. 제 서러운 울음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밤새도록 달동네 골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메주를 방구석으로 밀어버리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진 천장이 마치 제 엉망이 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지? 갈 곳도 없는데. 눈물은 마를 줄 모르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지쳐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그 볼품없는 메주 덩어리만이 제 유일한 동거인이었습니다. 그 메주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허기에 지쳐 눈을 떴습니다. 속이 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의 구석에 처박아둔 썩은 메주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메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라도 씻어서 끓여 먹어야 하나? 죽기보다 싫은데 배가 너무 고프네. 저는 냄새나는 메주를 들고 공용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메주를 담그고 겉에 핀 곰팡이를 수세미로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벗겨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무튀튀하던 메주 껍질 속에서 마치 황금처럼 노란 빛깔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역한 냄새는 사라지고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문지르던 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마이너스. 저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공동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이 불어와 젖은 손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손은 금세 빨갛게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것 같은 배고픔 앞에서는 추위도 사치였습니다. 저는 눈앞에 놓인 흉측한 메주 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곰팡이가 덕지덕지 핀 데다 거무튀튀하게 썩어 문드러진 모양새가 영락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고약한 썩은 내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죠. 저는 비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차라리 독약이라도 주시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 썩은 걸 씻어 먹어야 하는 제 팔자가 너무 서럽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는 거친 수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끓여서 빈속을 달래야 내일이라도 일거리를 찾아 나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메주를 물에 담그고 겉에 핀 곰팡이를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흘러나오며 악취가 더욱 진동했습니다. 저는 숨을 꾹 참고 메주의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질렀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꼬여버린 인생을 닦아내려는 듯 저는 필사적으로 수세미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두껍게 엉겨붙어 있던 곰팡이 막이 씻겨 내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거무튀튀하던 메주 속살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한 황금빛이 번쩍이며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헛것을 보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주를 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썩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발효되고 숙성되어 마치 보석 호박처럼 영롱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냄새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코를 찌르던 역한 썩은 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대신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된장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윽하고 향긋했습니다. 마치 고향집 장독대에서 맡았던 묵은 장의 깊은 향기 같기도 하고 갓 쪄낸 콩의 고소한 내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메주의 코를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야?
썩은 게 아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황금빛 메주를 콕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이 혀끝을 강타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하고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종갓집 며느리로 살며 수없이 많은 장을 담가본 저조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집온 첫해 시어머님 말순이 장독대를 닦으며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아가,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하나 있다. 며느리한테도 안 보여주고 딸한테도 안 물려준다는 전설의 시된장 말이다. 시된장이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백년 묵은 간장에 햇장을 섞어 맛을 이어가듯이 수십 년 묵은 메주를 종자 삼아 장맛을 지키는 비법이지. 그 메주 한 덩이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킬 만큼 맛난 국을 끓일 수 있단다. 저는 그때 그저 시어머님의 허풍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메주가 바로 그 전설의 시된장 메주였던 것입니다.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말순이 치매에 걸려 썩은 메주를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아들인 남편조차 모르게 가문이 가장 귀한 보물을 며느리인 저에게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곰팡이로 위장했지만 그 속에는 황금보다 귀한 진심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저는 메주를 가슴에 품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목 놓아 시어머님을 불렀습니다. 비정한 줄만 알았던 시어머님이 사실은 쫓겨나는 며느리가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마지막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메주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메주를 떼어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다 찌그러진 냄비에 물을 붓고 메주 한 덩이를 풀어 넣었습니다. 다른 양념은 필요 없었습니다. 파 한 뿌리, 마늘 한쪽 없었지만 메주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했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쪽방의 차가운 공기를 데웠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환상적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얇은 벽을 뚫고 골목길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 이 집인가? 냄새만 맡아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 대체 뭘 끓이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제 쪽방 문틈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텅 빈 가슴을 채워주고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도 없이 국물만 계속해서 들이켰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겠다. 이걸로 보란듯이 살아봐야겠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신 이 황금 메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의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강인한 여인의 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쪽방 안은 된장 냄새로 가득 찼고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검정 비닐봉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기적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저는 쪽방에서 나온 지 며칠 만에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귀퉁이에 작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번듯한 가게는
꿈도 꿀 수 없었고 리어카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디 좁은 노점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인 5만 원으로 산 중고 솥단지와 뚝배기 몇 개, 그리고 시어머님이 주신 황금 메주가 전부였죠. 새벽 4시 시장 상인들이 하품을 하며 셔터를 올릴 때 저는 이미 나와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새벽바람이 제 볼을 빨갛게 얼렸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솥에 물을 붓고 무와 배추 우거지를 숭덩숭덩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 모셔온 그 시된장을 한 숟가락 푹 퍼서 국물에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이 풀어지자마자 시장통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가득했던 골목에 난생 처음 맡아보는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고향 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했죠.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코를 킁킁거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이쿠, 이게 뭔 냄새요? 밥 냄새가 이리 구수할 수가 있나? 저기 새로 생긴 국밥집인가벼. 냄새만 맡아도 침이 질질 흐르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국밥을 뚝배기에 담아냈습니다. 고기 한 점 없이 오로지 우거지와 된장만으로 끓여낸 소박한 우거지 된장 국밥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파는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댁, 이거 뭐 고기 국물도 아니고 풀떼기만 넣어서 맛이나 나겠어? 냄새는 그럴싸한데 말이야. 저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고기는 없지만 정성껏 끓였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돈은 맛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 욕쟁이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호로록 뜨거운 국물을 삼키는 순간 할머니의 미간에 잡혀있던 깊은 주름이 스르르 펴졌습니다. 할머니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숟가락을 놓을 생각도 못하고 연거푸 국물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라냐? 할머니는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드시더니 급기야 그릇째 들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드신 할머니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새댁, 이거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딱 그 맛이야. 내가 70평생 이런 된장 맛은 처음 본다. 욕쟁이 할머니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자 구경하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망구가 밥을 다 비웠어? 대체 무슨 맛이길래 저래?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둘 제 노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게꾼 아저씨, 생선가게 아주머니, 폐지 줍던 할아버지까지. 그들은 제가 건네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는 마법에 걸린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고 두 숟가락 뜨면 잊고 지냈던 고향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죽여주네. 속이 뻥 뚫리는 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이 된장, 보통 된장이 아닌데? 옛날 양반집 종가에서나 맛보던 그런 깊은 맛이요. 사람들은 쭈그리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비워냈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어도 그 국물 맛 하나가 천하의미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국을 퍼담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20년 동안 구박받으며 지켜온 손맛이, 그리고 시어머님이 몰래 쥐어주신 그 메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에는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준비한 국밥 50그릇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빈솥을 긁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다음 날 시장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장 귀퉁이 국밥집 알아? 거기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누웠던 환자도 벌떡 일어난대. 에이, 뻥도 심하시네. 국밥이 무슨 약이야? 아니라니까. 내 두 눈으로 봤어. 옆집 김영감, 입맛 없어서 곡기를 끊었었는데 어제 그 집 국밥 두 그릇 비우고 오늘 치게 치고 나왔다니까.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벌떡 국밥, 마약 된장국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제 작은 노점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소문 듣고 찾아온 택시 기사님들까지 좁은 골목이 북새통을 이루었죠. 저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하느라 허리 한번 펼 새가 없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앞치마 주머니에 쌓여가는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저를 춤추게 했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아줌마 덕분에 살맛나요. 이 국밥 없으면 이제 못 살겠어. 사장님, 오래오래 장사해줘요. 내가 매일 올 테니까. 저는 밤늦게 쪽방으로 돌아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하루벌이가 시집살이 할 때 한 달 용돈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황금 매주를 보물단지처럼 쓰다듬으며 시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어머님이 주신 이 매주 덕분에 저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꼭 성공해서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제 국밥집은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리어카 노점에서 시작했지만 곧 시장 한편에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제 가게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평창동 저택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희희낙낙하고 있던 전남편 민철과 내연녀 미희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카운터에서 미희가 신경질적으로 장부를 덮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파리만 날려?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직원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기, 사모님, 요즘 시장통에 기가 막힌 국밥집이 생겼다는데 손님들이 다 거기로 몰려간답니다.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준다던데요. 미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국밥집? 시장통 구석진 데서 파는 국물 따위가 우리 고급 요리를 이겨? 주인이 누군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쫓겨난 며느리가 차린 집이라던데. 된장 맛이 예사롭지 않다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희와 남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그리고 된장.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지영이?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쫓아낼 때 빈털터리로 내보냈는데 어떻게 국밥집을 차려 대박을 쳤단 말인가? 미희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뭔가 있어. 그 여자가 나갈 때 어머님이 검정 비닐봉지 하나 줬었잖아.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게 들어있었던 게 분명해. 남편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어머니가 혹시 집문서라도 넣어주신 거 아냐? 미희가 싸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보자. 그년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만약 그게 우리 거라면 뼛속까지 다 뺏어와야지. 탐욕의 눈이 먼 두 악인이 제 가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국밥집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아직 저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늘도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 국밥 냄새는 온 동네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지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제가 시장통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무렵 평창동 저택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음산하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내연녀 미희가 야심차게 리모델링한 고급 한정식집 청우는 개업 한 달 만에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지만 넓은 홀에는 손님이라고는 고작 두어 테이블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식사를 마친 손님들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구겨져 있었죠.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방석으로 치장한 가게였지만 정작 중요한 음식의 맛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는 미희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미희가 각 끓여 나온 된장찌개 뚝배기를 조리대 위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주방 아줌마의 손등을 덮쳤지만 미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희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삿대질을 해대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내가 간 좀 맞추라고 몇 번을 말해요? 국물 맛이 이게 뭐야? 맹물에 소금 탄 것 같잖아. 주방 참모는 억울한 표정으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항변했습니다. 사모님 시키는 대로 조미료도 넣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전 사모님이 계실 때 그 깊은 맛이 도무지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 말은 미희의 영린을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미희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가더니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촌스러운 여자가 끓인 구정물 같은 게 뭐가 맛있다고 그래요? 당신 지금 나 무시해? 당장 나가요. 월급이고 뭐고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미희는 제 분을 못 이겨 주방 식기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란 홀의 손님들이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계산대로 다가와 지갑을 열다 말고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참, 예전에는 이 집 장맛이 그리워서 멀리서도 찾아왔는데 주인이 바뀌니 맛도 가버렸구만. 다시는 올 일 없겠소다. 노신사는 돈을 내던지듯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미희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미쳤어. 내 입맛엔 딱 좋은데 왜들 난리야? 저 늙은이들이 맛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하지만 미희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비싼 소고기를 넣고 갖은 양념을 처발라도 제가 끓여내던 그 구수하고 깊은 토장 맛은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히 요리 솜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이겠다는 정성과 20년 묵은 손맛, 그리고 시어머님의 내공이 담긴 장맛이 사라진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가게가 이 지경이 되자 남편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예쁜 미희에게 홀려간이라도 빼줄 듯이 굴더니 돈줄이 마르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가게 일은 나 몰라라 하고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냄새나는 하우스 도박판이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남편은 충혈된 눈으로 화투패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미 빈털터리가 된 지갑과 차용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화투장 한 장을 뒤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판만 먹으면 가게 빚도 갚고 그 여편네 잔소리도 안 들어도 돼. 제발. 하지만 도박의 신은 탐욕스러운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또 꽝이네, 박 사장. 상대방 타짜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남편의 마지막 판돈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안 돼. 내 돈. 가게 보증금까지 뺀 건데. 가게 매출이 떨어지자 남편은 미희 몰래 가게 운영 자금과 보증금 일부까지 손을 대어 도박판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저를 내쫓고 얻은 그 부와 명예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텅 빈 주머니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더 춥고 무서웠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남편은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식자재 대금으로 치러야 할 돈이라도 챙겨서 다시 도박판으로 갈 심산이었죠.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희가 팔짱을 끼고 도끼 눈을 뜬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들린 돈봉투를 낚아채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돈이야. 이것까지 들고 나가서 노름질하러 가겠다고? 당신 정말 미쳤어? 남편은 미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은 사라지고 광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 내가 사장이야.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야말로 가게 말아먹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고? 가게를 누가 말아먹어? 당신 전처 그년이 나가면서 재수옴 붙여놓고 가서 그런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상한 척하던 미희의 머리채가 헝클어지고 남편의 옷깃이 찢겨나갔습니다. 사랑이니 뭐니 속삭이던 입에서는 차마 담기 힘든 저주와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서로의 밑바닥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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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닫힌 가게 셔터를 누군가 야구 방망이 같은 것으로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 안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걸걸한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셔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던 남편과 미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던 두 사람의 눈에 똑같은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평창동 저택의 불빛은 꺼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처량한 두 그림자만이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그렇게 차가운 공포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싸우던 남편과 미희는 지쳐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깨진 그릇 조각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죠.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독촉 전화였습니다. 박 사장, 이자 갚을 날짜 지났어. 당장 돈 안 가져오면 가게에 빨간 딱지 붙일 줄 알아. 전화기 너머 사채업자의 고함 소리에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미희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다 죽어. 그 국밥집 진짜 지영 인연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서 뭐하게? 진짜면 어쩔 건데? 쪽팔려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가냐? 미희가 남편의 등짝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지금 체면 차릴 때야? 그년이 대박 났다면 분명 우리한테 훔쳐간 돈으로 차린 걸 거야. 가서 확인하고 다 뺏어와야지. 결국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죄지은 도둑고양이처럼 잔뜩 웅크린 채 말이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시장 구석진 곳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 줄의 끝에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푸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평창동 저택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제 씩씩한 목소리가 시장통을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희의 눈이 질투심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미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년 봐라. 우린 빚더미에 앉았는데 혼자 살판 났네. 아주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구나.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저렇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틈에 섞여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아볼까봐 구석진 자리에 등을 돌리고 앉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고기 한 점 없는 초라한 우거지 국밥이었습니다. 미희가 콧방귀를 뀌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런 개밥 같은 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난리들이야. 미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미희의 숟가락이 허공에 딱 멈췄습니다. 동시에 남편도 국물을 삼키고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 맛은, 그것은 남편이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랐던 어머니 말순의 손맛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끓여주던 종갓집의 깊고 진한 바로 그 장맛이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희야, 이건 그냥 된장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 제일 안쪽에 숨겨두고 아끼시던 그 시된장 맛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희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시어머님이 던져주셨던 그 검정 비닐봉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가문의 보물인 시된장 매주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질투와 탐욕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망할 노인네가 치매 걸린 척하더니 우리 몰래 그 귀한 걸 전현한테 넘겨 우리한텐 땡전 한 푼 안 주더니. 미희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 시된장만 있으면 자신의 망해가는 식당도 단번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죠. 남편도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유산을 전처가 가로채서 동방석에 앉았다고 생각하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죠. 남편이 주먹을 꽉 쥐며 씩씩거렸습니다. 저건 내 거야. 우리 집안 물건이라고. 감히 남의 집 보물을 훔쳐다가 장사를 해?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비우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분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들었습니다. 미희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빠, 이대로는 못 참아. 저 시된장,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겠어. 남편이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고 하면 주겠냐? 경찰이라도 부르면 어떡해? 미희가 남편의 귓가에 끔찍한 음모를 속삭였습니다. 누가 달래? 뺏어와야지. 그리고 전형가게 아예 문을 닫게 만들어버려야 해. 그래야 싹싹 빌면서 된장을 내놓지. 가게를 어떻게 문 닫게 해? 미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은 쥐약이 든 작은 봉지였습니다. 방법은 많아. 맛집 소문? 그거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위생불량, 식중독. 이런 거 한 방이면 끝이거든. 남편은 미희의 도끼에 소름이 돋았지만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것 찾는데 무슨 짓인들 못해. 지영이 저거 아주 맛 좀 봐야 해. 두 아기는 어둠 속에서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와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제가 애지중지하는 그 시된장 항아리가 곧 닥쳐올 폭풍우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시장통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국밥집 황금 뚝배기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손님들이 장사진을 쳤고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 끓는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이야기 소리가 어우러져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죠. 저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쳐낼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뚝배기를 나르는 제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국물 좀 더 드릴까요?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손님에게 살갑게 다가가 국물을 리필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새댁 복 받을겨. 맘씨가 이리 고우니 장사가 잘 되지.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가게 안의 공기를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배가 끊어질 것 같아.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던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하나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까뒤집으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놀라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제가 사내의 몸을 흔들자 사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밥에다가 독을 탔어. 나를 죽이려고 쥐약을 풀었단 말이야. 으악!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쥐약? 세상에, 우리가 지금 독을 먹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먹던 국밥을 바닥에 뱉어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음식에 그런 걸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위생모를 쓴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선글라스를 낀 미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희가 경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표독스럽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예요. 제가 신고한 게 맞다니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 썩은 재료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쥐약까지 써서 손님들을 죽이려 든다고요. 저는 미희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악마 같은 두 사람의 계략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단속 반원은 제 항변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주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주방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쌀포대 뒤쪽 구석에서 단속 반원 한 명이 무언가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쥐약 봉지. 그의 손에는 뜯겨진 쥐약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곳은 제가 매일 청소하고 닦는 곳이라 쥐약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갖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희는 기세등등하게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뾰족한 하이힐로 바닥을 딱딱거리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미희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남편 등쳐먹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해? 저는 미희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거 나요. 난 아니에요. 당신들이 꾸민 짓이잖아. 하늘이 보고 있는데 무섭지도 않아? 하늘? 웃기고 있네.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리발이야? 미인은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습니다. 제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시장통이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은 제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새댁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증거까지 나왔다잖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돈 벌려고 환장했나 봐. 믿었던 이웃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틈에 숨어서 비열하게 웃으며 바람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저 여자 옛날부터 질이 안 좋았어. 시어머니도 내다버린 여자라니까.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미희의 고함 소리와 사람들의 비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단속반원은 가차없이 가게 유리에 영업 정지라는 붉은색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있던 그 소중한 시된장 항아리에도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 된장독은 압류합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항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 주신 목숨 같은 장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이 저를 강제로 떼어내고 항아리를 트럭에 실어버렸습니다. 저는 트럭 꽁무니를 쫓아가며 울부짖다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미인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미희가 제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곱게 주제 파악하고 살았어야지. 감히 누굴 이기려 들어? 그 시된장은 이제 내 거야. 감방에서 콩밥이나 먹으면서 반성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저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 가게, 황금 뚝배기 간판이 붉은 딱지에 가려져 처참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땀과 눈물이 서린 터전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에는 제 벗겨진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주인의 처참한 신세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이 주신 장도 지키지 못하고 저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 시각 남편과 미인은 압류된 시된장 항아리가 실린 트럭을 뒤따르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맞지? 오빠, 내 작전 완벽하지? 이제 저 보물단지는 우리 거야. 저걸로 우리 식당 다시 일으키면 게임 끝이라고. 역시 우리 자기 머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지영이 그년 꼴 좋다. 두 아기는 악마의 웃음을 터뜨리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저를 지켜보고 있던 단 한 사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귀인이 군중 속에 석겨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시련은 깊어졌지만 그것은 더 큰 반전을 위한 폭풍전야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창문에는 무심한 달빛만 비치고 있었죠. 제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목은 쉬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에 가슴을 치고 또 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옥이라니요. 그 귀한 장독도 다 빼앗기고 저는 이제 죽어서 어머님을 무슨 낯으로 봬요. 그 시각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은 난데없는 소란으로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누더기 같은 점퍼를 걸치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국밥집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던 동네에서 거지 영감이라 불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조사관의 책상을 지팡이로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고 뭐하는 짓들이냐? 당장 그 새댁 내보내지 못해? 젊은 조사관은 코웃음을 치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업무 방해로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노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노인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조사관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눈이 삐었으면 이거리라도 똑바로 봐라. 내가 누구인지. 조사관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섬주섬 주워들었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조사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 대성그룹 명예회장 왕. 기. 석.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재계서열 5위 식품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였습니다. 조사관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대성그룹 왕 회장님? 그때였습니다. 서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서장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왕 회장님은 서장의 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셨습니다. 그 위험에 경찰서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왕 회장님이 서장을 노려보며 쩌렁쩌렁하게 외치셨습니다. 자네, 내 눈을 믿나 아니면 저 사기꾼 년놈들의 말을 믿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그 국밥집 단골이야. 매일 가서 그 새댁이 얼마나 정직하게 장사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쥐약? 천벌을 받을 소리. 내가 그 가게 CCTV를 달아줬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해봤나? 사실 왕 회장님은 허름한 차림으로 암행을 하며 전국의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던 중이셨습니다. 그러다 제 국밥 맛에 반해 매일같이 드나드셨고 제가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위험해 보일까봐 몰래 고성능 CCTV까지 설치해 주셨던 것입니다. 왕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미희가 사람을 시켜 몰래 주방에 들어와 쥐약을 숨겨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배가 아프다며 뒹굴던 사내에게 남편이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영상을 본 서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계획적인 무고죄이자 사기극이었습니다. 왕 회장님이 서장의 정강이를 지팡이로 툭 건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그 새댁 풀어줘. 그리고 내 귀한 밥집 망치려든 저 사기꾼 놈들 당장 수배령 내려. 내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잠시 후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부신 조명 아래 서 있는 왕 회장님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왕 회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댁 고생 많았어. 내 밥줄 끊어질까봐 부랴부랴 달려왔네. 할아버지,
흐흑. 저는 왕 회장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왕 회장님은 저를 자신의 최고급 세단에 태우셨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동안 왕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음식에서 우리 어머니 맛이 나더구만. 그 정직한 맛을 지켜줘서 내가 더 고맙네. 이제 아무 걱정 마. 내 이 늙은이의 명예를 걸고 자네를 건드린 놈들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 한편 승리의 도취해 있던 남편과 미인은 고급 룸살롱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시된장 항아리를 옆에 모셔두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떼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미희가 술잔을 높이 들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녀는 감방에서 썩고 우리는 이 된장으로 대박 터뜨리는 거지. 남편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역시 자기는 머리가 좋아. 이제 평창동 집도 다시 찾고 떵떵거리며 살자. 그때 룸의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웨이터가 아니라 수갑을 든 형사들이었습니다. 박민철, 김미희, 당신들을 무고 및 특수절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미희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형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형사 뒤로 대성그룹 고문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해는 법정에서 푸시죠. 대성그룹 왕기석 회장님께서 직접 고소하셨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왕 회장? 남편과 미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제야 깨닫고 공포에 질려버린 것이죠. 저는 왕 회장님의 도움으로 압류되었던 가게와 가장 소중한 시된장 항아리를 되찾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 회장님이 헛기침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울지만 말고 짐 좀 챙겨봐.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네, 보여주실 거라니요? 자네 시어머니가 주셨다던 그 검정 비닐봉지. 그 안에 뭐가 더 있는지 꼼꼼히 봤나?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구석에 두었던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왔습니다. 왕 회장님은 매주 콩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봉지 안쪽 가장 깊숙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저 바닥 틈새를 한번 뜯어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 바닥의 이중으로 된 부분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편지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님 말순의 필체가 분명한 쪽지였습니다. 마이너스. 제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빛바랜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접혀 있었는지 접힌 자국마다 닳고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화로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왕 회장님은 제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등을 묵묵히 지켜보며 제가 마주할 진실의 무게를 함께 견뎌주려 하고 계셨죠.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삐뚤빼뚤하고 힘없이 써내려간 글씨들이 제 눈동자에 박혀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시어머님 말순이 밤을 새워가며 꾹꾹 눌러 쓴 필체였습니다. 글씨 곳곳에는 눈물 자국인 듯 둥글게 번진 얼룩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첫 줄에 닿는 순간 참았던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불쌍하고 가여운 내 새끼, 지영아. 단 한 줄, 그 첫 문장을 읽었을 뿐인데 제 눈에서는 댐이 터진 듯 눈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내 새끼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20년 시집살이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하고 애절한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눈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거겠지. 부디 살아있어 다오. 내 며느리야. 내가 미쳐서 너를 쫓아낸 게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너한테 욕을 하고 소금을 뿌린 내 속이 오죽했겠냐. 내 아들놈 민철이랑 그 여우 같은 년 미희가 작당을 하고 너를 해코지하려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과 내연녀가 꾸미는 끔찍한 음모를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놈들이 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잔뜩 드러났더라. 너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어.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놈들이 쥐약을 사들이는 걸 보고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희가 가게에 쥐약을 풀었던 것이 단순히 영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죽이려 했던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며느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고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를 내치지 않으면 넌 그 집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목숨이었다. 욕을 해서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너를 내 눈앞에서 멀리 떠나보내야만 내가 살 수 있었다.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새끼 지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편지지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를 적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을 원망만 하고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에게 던지신 것은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그 모진 욕설과 구박은 며느리를 살리고 싶었던 시어머님의 피 끓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이 검정 비닐봉지 남들이 보면 쓰레기 같겠지만 이게 우리 집안의 목숨줄이다. 그 안에 든 메주가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된장이다. 돈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한 내 분신이다. 민철이 놈은 돈만 알지 맛을 모르는 놈이라 이 귀한 걸 줘봤자 썩혀버릴 게 뻔해. 하지만 너는 다르다. 내 손끝에는 정성이 있고 내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어. 이 장맛을 이어갈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시어머님은 가문의 보물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이자 후계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메주를 씻을 때 느꼈던 그 황금빛과 깊은 향기,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님의 깊고 진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로 장사를 하든 국을 끓여 먹든 부디 굶지 말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게 못난 시어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뒷면에는 떨리는 필체로 급하게 휘갈겨 쓴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지영아,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거든 이 늙은이 좀 구해다오. 그년놈들이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요양원에 가두려고 한다. 말이 좋아 요양원이지 산속에 있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야. 나는 죽어도 그년 손에는 죽기 싫다. 내 마지막 소원은 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 먹고 눈 감는 거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다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지금 차가운 요양원에 갇혀 며느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오해와 비난을 뒤집어쓰고 희생하신 시어머님. 그분은 지금 악독한 아들과 며느리 소나기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으앙. 제 처절한 울음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보다 더 큰 시어머님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왕 회장님도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 총수였지만 며느리를 살리려는 노모의 비극적인 사랑 앞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왕 회장님이 제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울지만 말고 정신 차려야지. 자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가. 그 말에 저는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이제는 서슬퍼런 결기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맞아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구해야 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철 씨, 그리고 미희, 당신들 절대 용서 안 해.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천배만배로 갚아줄 거야. 저는 왕 회장님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님, 저 악마들 소굴에서 빼내와야 해요. 그리고 그 인간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고 싶어요. 왕 회장님이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며 호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대성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자네를 돕겠네. 그런 페류나들은 세상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왕 회장님의 눈빛도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분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김 실장, 당장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게. 그리고 흥신소, 아니 사립탐정도 좀 알아봐. 사람 하나 찾아야겠어.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님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에서 시어머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살아남아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 뒤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태풍은 썩어빠진 악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정의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어두웠던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님이 보내시는 응원의 빛처럼 말이죠. 이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는 시어머님의 편지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왕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가야겠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실장에게 손짓하셨습니다. 김 실장, 위치 파악됐나? 비서실장이 태블릿 컴퓨터를 내밀며 심각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네, 회장님. 경기도 포천 깊은 산골에 있는 현대 요양병원이라는 곳입니다. 말이 병원이지 인가도 제대로 안 난 불법 시설에 가깝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까지 되어 있어서 일반인 면회는 아예 차단된 상태입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독한 인간들이 시어머님을 그런 험한 곳에 가둬두고 면회조차 못하게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왕 회장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불법 시설,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당장 출발하지.
내 변호사들이랑 경호팀 싹 다 불러. 오늘 거기를 뒤집어 놓을 테니. 잠시 후 대성그룹의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시장통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장군이 출정하는 듯한 위험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저는 왕 회장님의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요. 이제 아무도 어머님을 해치지 못하게 제가 지킬게요.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인적 드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산자락 끝에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간판조차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운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창문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곳에 우리 어머님을. 차량이 정문에 도착하자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여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야. 차 돌려. 왕 회장님의 경호팀장들이 차에서 내려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비켜. 대성그룹 왕기석 회장님이시다. 왕 회장님과 제가 차에서 내리자 병원 원장이 허겁지겁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왕 회장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들어오실 수 없. 왕 회장님은 지팡이로 원장의 가슴팍을 쿡 찌르며 천둥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보호자? 자식을 죽이려고 든 놈들이 무슨 보호자야? 내가 이 나라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오는 길이야. 당장 문 따지 않으면 자네부터 감방에 쳐넣겠네. 뒤따라온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는 법원 명령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원장은 사색이 되어 길을 비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왕 회장님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집에 가고 싶어? 물 좀 줘. 하는 노인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앞이 흐려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종갓집 안방마님으로 품위 있게 사셨던 시어머님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 계셨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302호입니다. 비서실장이 가리킨 곳은 복도 끝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기익, 녹슨 철문이 열리고 어두컴컴한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대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환자복은 때에 절어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그 소리에 노파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잃은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님 말순이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정정하고 꼿꼿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처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로 달려가 시어머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영이가 왔어요.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의 눈이 커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더듬으셨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길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지영이니? 내 새끼, 지영이냐? 어머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어머님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분의 마른 등뼈가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져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 그놈들이 너를 죽였다고 해서 나는 매일 지옥에서 살았다. 남편과 미인은 시어머님을 가둬놓고
제가 객사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며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안 죽었어요. 어머님이 주신 그 시된장 덕분에 저 살았어요. 가게도 차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어머님이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정말이냐? 그 된장을 알아봤느냐? 그럼요. 그게 어떤 장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어머님 사랑이 담긴 장인걸요. 어머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이제 여한이 없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왕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왕 회장님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왕 회장님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사부인, 늦게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 사람 은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제 은인이지요. 왕 회장님은 제가 끓여드린 국밥 이야기를 하시며 어머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사부인께서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장맛을 지켜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왕 회장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장막과 며느리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옷가지 몇 개와 베개 밑에 숨겨둔 며느리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사진을 보물처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요.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제가 평생 업고 다닐게요. 왕 회장님의 경호원들이 휠체어를 가져와 어머님을 태웠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저 할망구는 좋겠네. 며느리가 저렇게 효부라서 우리는 언제 나가보나. 아이고. 저는 그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왕 회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회장님, 이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들 억울하게 갇힌 것 같은데. 왕 회장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 말게. 내 재단 변호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억울한 분들은 다 가족품으로 돌려보낼 걸세. 그리고 이 병원 원장놈이랑 뒷돈 챙긴 놈들은 싹 다 구속시킬 거야. 저와 어머님 그리고 왕 회장님은 요양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밖에는 어느새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어머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햇살을 만끽하셨습니다. 아, 따뜻하다. 바깥 세상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저는 시어머님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드세요. 제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거지 된장국 아주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그래, 내가 끓여준 국이 제일 먹고 싶었다. 내 새끼.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멀어지는 요양병원은 마치 악몽 속의 성처럼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 같던 그곳에 사랑하는 시어머님을 가뒀던 악마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제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민철 씨, 미희야. 이제 너희 차례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왕 회장님이 직접 고소한 사건인데다 폐륜적인 범죄 행각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피고인석으로 두 남녀가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평창동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던 남편과 미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정장과 모피 코트 대신 칙칙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이 더부룩했으며 미희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퀭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민철, 김미희에 대한 존속유기, 특수절도, 무고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은 노모를 불법 요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가로챈 죄, 전처의 가게에 쥐약을 풀어 영업을 방해하고 누명을 씌운 죄,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전처인 저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던 보험 사기 미수 혐의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하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미희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모릅니다. 어머니는 정말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원에 모신 것뿐입니다. 효도하려다가 이런 꼴을 당하니 억울합니다. 미희도 질세라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을 등에 업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거라고요. 쥐약도 자기가 넣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검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 말순이셨습니다. 남편과 미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죽어가던 노인이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 남편이 헛바람 든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식을 향한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한 심판자의 의지뿐이었죠. 어머님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저놈들이 제 재산을 뺏으려고 멀쩡한 저를 미친년 취급하고 가뒀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님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녹음기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저것들이 며느리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자고 모의하던 날 제가 몰래 녹음해 둔 것입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법정 스피커를 통해 남편과 미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앞으로 든 생명 보험금이 5억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면 그 돈 다 우리 거야. 어머니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지영이녀는 교통사고로 위장하자. 브레이크만 고장내면 돼. 악마들의 속삭임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남편과 미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색이 된 미희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노인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년이 내 며느리 가게에 쥐약을 뿌리는 걸 본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다.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밥그릇은 안 깨는데 남의 밥줄을 끊으려 들어. 어머님의 호통에 미인은 입을 다물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검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가게, 청운의 장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탈세 및 횡령 혐의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탕진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미희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다 저 여자가 시킨 짓입니다. 저는 저 여자한테 홀려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쥐약도 샀고 어머니도 가두자고 했습니다. 미희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맞섰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도박빚 갚아야 한다고 징징거려서 그런 거잖아. 내가 내 처자식 버리고 나한테 왔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법정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지옥도였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쾅쾅 내리치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철, 김미희.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민철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김미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끼친 모든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땅, 땅, 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안 돼. 15년이라니. 내 인생 다 끝났어. 으악. 미희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나. 지영이년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그들은 어두운 철창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은 경매에 넘어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야심차게 차렸던 식당 청우는 폐업 신고가 되어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저와 어머님의 피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채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 바닥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정가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탄 시어머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저 사람들 벌 받았어요. 어머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회한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다 끝났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하늘의 이치다. 어머님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고생했다. 이 못난 시험이 원망도 안 하고 정말 고맙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저 살려주셨잖아요. 저희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를 왕 회장님이 묵묵히 따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악인들은 처절한 응징을 받았고 선한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이 남아 있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시된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맛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폐허가 된 인생을 딛고 일어선 저의 진짜 성공 스토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진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듯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귀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웅장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호명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의 전통 장류 부문 명인 황금 뚝배기의 대표 이지영 명인입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단아한 옥색 한복을 입은 저는 단상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5년 전 쫓겨나던 날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과 여유가 흐르는 명인의 자태였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빛 명인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선은 관객석 맨 앞줄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곱게 화장을 하고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님 말순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죽어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옆에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이제는 친할아버지 같은 왕 회장님이 흐뭇하게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품어주신 제 어머니 박말순 여사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시어머님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 장하다, 내 며느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희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제 식당 황금 뚝배기 본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분점을 둔 큰 기업이 되었지만 본점의 주방만은 여전히 제가 직접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는 아주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 액자 속에는 낡고 구멍난 검정 비닐봉지 하나가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었죠. 손님들은 그 볼품없는 비닐봉지가 왜 저기 걸려 있는지 의아해했지만 그것은 우리 집안의 가훈이자 보물이었습니다. 왕 회장님이 껄껄 웃으며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허허, 저 검정 봉다리가 이렇게 번쩍이는 명인패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나?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일세.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귀한 시어머님을 위한 생신상을 차리는 날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5년 전 쪽방에서 울면서 끓였던 그 냄새와 똑같았지만 이제 그 속에는 서러움 대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끓인 우거지 된장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를 상에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만 차렸어요. 어머님은 숟가락을 들기 전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어머님의 눈가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늙은이가 눈치 없이 오래 살아서. 저는 어머님의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리며 짐짓 화난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 또 그 소리. 제가 그랬죠? 어머님은 제 복덩이라고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아직도 그 집 귀신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빙그레 웃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그래,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 손맛보다 내 손맛이 100배는 낫구나. 세 사람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지만 식당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맨발로 쫓겨나던 그 차가운 겨울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던 쪽방에서의 나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오늘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프지 마세요. 남은 생은 제가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후 저와 어머님은 우산을 쓰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다정하게 비쳤습니다. 그림자마저도 서로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